그냥 모든 국민이 한다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모든 예, 국민이. 위챗 11억 명이 쓰니까. 예.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뭐 이렇게 많아. 이제 막 싹을 튀어나가는 상황인데 제가 느끼는 건 무서워요. 자, 맛집 가봅시다. 맛집. 이게 메이트한 댐핑 앱이에요. 네. 메이트한 댐핑이 어느 정도까지 지금 돼 있나? 그러면 신농지라는 인타이라는 빌딩에 있는 신농지. 자, 봅시다. 보면은 1081개의 리뷰가 달려 있어요. 인당 17만 원. 요즘 북경 물가가 비싸요? 이렇게 비싸요. 네. 뭐 엄청 좋은 음식점인가 좋은 봐요. 음식점이죠. 네, 좋은 음식점. 뭐야 이거? 뭐예요? 뭐라고 써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얼라우를 해야 되는구나. 아, 이게 한번 연결을 해줘야 돼. 네, 안 돼 있어서. 오케이. 보면은 사진 보여주는 거. 여기 여기 어떻게 고급이지, 생겼는지. 고급. 네. 17만 원이면 뭐 호텔급이구나. 네. 그런데 이런 음식을 판다. 죄송해요. 네. 그래서 리뷰도 여기 지금 나와 있고. 리뷰 진성 리뷰죠. 이거 사람들이 자기가 실제 먹고 찍은 거. 네. 이게 이제 이건 가짜가 아니다. 리뷰 진짜임을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관련된 식당도 이런 리뷰가 1000개가 넘게 지금 보면은 1080개가 있다는 네. 거고, 그리고 보시면은 인공지능이 알고리즘이 추천해주는 음식이에요. 음식 주문하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중국에서. 근데 이 기준을 기존의 대표님이 데이터 기반에서 하는 먹었던 그런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거고, 탑3? 그리고 저한테 추천하는 거는 제가 과거에 뭐 어디 식당 검색했던 거에 기반해서 이 사람 맵고 약간 새콤하고 그리고 후식으로는 뭘 좋아하고 이런 것들이 제 그거에 기반해서 나오는 거죠. 저 매운 거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거 위주로 이제 추천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메뉴는 이제 그 식당에서 판매량 많은 수준으로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죠. 그러면 대충 여기서 1번부터 20번 중에서 골라가지고 하면은 실패할 확률이 없어요. 사진도 나오니까. 네. 근데 이게 지금 모두 다 위챗에서 네, 들어갔다는 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 보면은 내가 가야 되는데 약속 추신 뭐예요? 차를 잡아줘요. 띠디 추싱처럼 카카오 차를 잡아줘요. 차를 잡아줘. 아, 모든 게 다 원스톱 서비스네. 지금 중국이 이렇게 스마트했어요? 네, 그래서 차를 잡아주고 네. 메이트한 댐핑이 바이크 쉐어링 1등 하는 회사 모바이크를 3조 원에 인수했어요. 그건 뭐냐면 밥집 갈 때 네. 보통은 차 잡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더 많은 경우가 저 맛집 가고 싶은데 2.5km에 떨어져 있어. 걸어가기 애매하잖아요. 네. 자전거 딱이잖아요. 네. 그래서 자전거를 추천해줘요. 자전거가 우리나라 뭐 따릉이처럼 그런. 그렇죠. 근데 중국에 800만 대 깔려 있는 게 있거든요. 모바이크라고 주황 색깔. 세계에서 제일 큰 회사예요. 근데 그 회사를 아예 통으로 인수해가지고 음식점을 찾아갈 필요 없어요. 당신은 이 자전거 타고 오세요. 그러면 자전거를 딱 타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자전거 루트가 나오죠. 음식점 가는. 그 핸드폰에 이렇게 뭐 다 뜨는 거예요, 딱. 내비가? 근데 뭐 내비도 연동돼 있어요. 내비도 우리나라는 아직 자전거 내비는 잘 안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소름. 가면 돼요. 그러면 메이트한 댐핑은 뭐예요? 호객행위를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을 설득시켜서 이 메뉴 먹고 거기다가 세트 메뉴 미리 팔고 그러고 나서 오는 것까지 고객을 데리고 와. 교통편까지 제공해 주잖아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음식점에 가면은 이 테이블이 있잖아요. 네. 테이블마다 QR코드가 있어요. 거기다가 하면은 QR코드를 가지고 여기서 주문을 하죠. 그래서 주문을 할 때 메뉴판이 없죠. 이 안에서 다 보니까. 네, 다 되고 그걸로 주문을 하고 결제를 하는 순간 결제도 이 안에서 다 되니까 결제 수수료도 빠지죠. 포스 기계를 다 대체해 버렸어요. 메이트한 댐핑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럼 보통 뭐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회사 이 레스토랑에 유입되는 손님들하고 이 레스토랑에서 잘 팔리는 음식을 다 알잖아요. 뭘 할 수 있겠어요? 식재료가 얼만큼 필요한지 알겠죠. 양파 몇 개가 필요한지 알아요. 당근이 몇 개 필요한지 안단 말이에요. 우유가 얼마 필요한지 안단 말이에요. 그거 납품하는 거를 소싱 해줘요.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갔냐면 뭐 당근 재배지 이런 데 가서 밭을 투자를 해요. 아니 그러면 이 사람은 우리 뭐 먹으러 가는 사람과 지금 상점과 다 먹어요. 메이트한이. 네, 메이트한 댐핑. 그걸 다 데이터 기반으로 들어가서. 그냥 우리나라... 그래놓고선 여기서 생산되는
지금 신선 제품들을 음식점에만 납품하는 게 아니라 일반 고객 직접 일반 고객한테 오아시스 우리 마켓컬리처럼 또 배송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배달맨이 있으니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뭐 이렇게 많아요? 알리건강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의료 약 서비스. 배송한다고 그랬죠. 네, 메이트한테입이 뭐 하는지 알아요? 동네 약국에서 약 한 봉다리 저쪽 가서 만두 하나, 저쪽 가서 당근 한 봉지 한 다음에 다 모아가지고 갖다 줘요. 알리건강도 약을 배송하는데 얘는 왜 못하겠어요. 이게 사실 저는 처음에 이제 여기 모든 게 막 되고 뭐 메뉴판 안 봐도 되고 포스 치우고 점원 없어도 되고 그래서 그럼 중국에 그 많은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일할까 했는데 대부분 다 그런 물류 관련해서 배송 이런 쪽으로 다 가겠네요. 네, 사실 뭐 질 좋은 뭐 일자리는 아닌데 근데 그쪽 일자리가 많아졌죠. 네. 그런데 코로나 상황 되니까 메이트한대비 뭘 또 이번에 테스트를 했냐? 네. 무인 자율주행 배송 이 차량, 차량을 뉴스 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노란 색깔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그 동네 거점 지역까지 이 배송 지역에서 가서 도착했습니다 하면 가서 받아오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새로운 시도도 하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 그런 시도가 많아질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오늘 대표님을 만나러 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냥 중국 투자는 사실 개별주로 제가 사봤던 거는 알리바바 정도밖에 없거든요. 네. 알리바바는 워낙에 뭐 많이 알고 있고 사실 저도 제가 사업을 하는데 알리바바를 통해서 뭐 대량으로 많이 이렇게 주문할 때 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경험해봤던 것만 해봤지 이렇게 텐센트가 이런 어메이징한 위챗 서비스를 통해서 이런 다양한 영역에 정말 다양하게 손을 뻗고 있고 이게 많은 국민이 아니고 그냥 중국의 그냥 모든 국민이 한다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챗 11억 명이 쓰니까 그냥 심심박약과 뭐 미취학 아동과 뭐 이렇게 문맹자를 빼놓고는 그래서 어떤 얘기까지 있냐면 중국에는 오히려 호적이 없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걸 헤이하이츠라고 하는데 뭐죠? 그러니까 농민공들이 도시에 와가지고 엄마 아빠가 호적 등록을 안 해준 거예요. 그 과거에 이동예정이 없었으니까 이제 안 그러면 갈라 살아야 되니까 애를 데리고 살려면 상하이에서 막노동하면서 하려면은 애를 그냥 등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도 위챗은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협조 요청을 하는 거죠. 없는 사람들의 경제 활동도 파악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위챗은 어떻게 보면 주민등록보다도 더 위대한 존재가 된 거죠. 어쨌든 호적이 없는 사람들은 위챗 이거 등록하려면 뭔가 전화번호나 자기 개인정보를 써야 되니까. 가짜로 하겠죠. 근데 그 사람도 한 명 카운팅은 되니까 사실은 뭐 호적엔 등록은 안 돼 있지만 그냥 전화번호 사가지고 정보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광저우나 이런 데서는 시범적으로 위챗에 아예 임베드 돼 있는 주민등록증이 나왔어요. 실물을 아예 안 줘요. 20살 때 이제 성인이 되면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사회 그 보장증, 이거 그 뭐 주민증이 있는데 주민등록증 같이. 근데 이거를 플라스틱으로 아예 안 받고 애초부터 위챗에 그냥 박는 거예요. 스마트폰에 다 모든 정보를 실을 수 있으니까. 핸드폰 바뀌면 또 이제 거기에 계속 업데이트하고. 이게 원본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뭐 우리나라는 그걸 따라가려면 좀 사실 뭐 여러 가지 제약도 많아서 이거 쉽지 않겠는데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한국 정부를 탓하거나 뭐 미국이나 뭐 그냥 서양이 늦었다 거죠. 이게 아니라 그냥 할 수 있지만 다른 거 중국은 아니에요? 애초부터 어드밴티지가 있었던 거예요.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무주공산. 그러니까 국영 기업들은 뭘 해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막말로 이거 뭐 10년 전에 공상은행에 제 친구가 취직을 했어요. 공상은행의 부장급으로. 높은 사람이잖아요. 연봉도 그때 당시 거의 8천만 원, 1억 받았으니까 야, 그럼 너 공상은행 카드 나오겠다 그랬더니 우리 은행은 그런 거 없어. 그래.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공상은행에 들어서 공상은행 카드가 나오겠지. 그랬더니 아니, 중국은 고객뿐만 아니라 직원에 대한 신용평가 시스템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년 이상 공상은행에 근무한 레코드가 없으면 카드가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임원 부장급으로 들어갔는데 일반 개인은 어떠겠어요? 카드를 안 내주는 거예요. 왜 안 내주냐 그러면 왜 안 내주냐 그러면 그런 금융은 아직 할 필요가 없는. 그냥 그러니까 대형 국유기업들한테 막 1,000억, 2,000억 주는 거는 해도 개인들 상대로 신용평가 자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 없는 걸 누가 했냐? 알리바바랑 텐센트가 한 거예요.
지금 10년 지나고 나니까 세계 최대의 핀테크 회사 2개를 고르라고 그러면 앤드 파이낸셜, 텐센트, 핀테크 사업 부문이 됩니다. 2014년 정도였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론 제가 그때 다니던 회사를 관두고 나오면서 그때 그 회사에 계셨던 분이 이제 그때 우리나라도 핀테크 열풍이 막 생겼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 이후로 보면은 중국과 우리나라 그냥 단순 비교만 해도 갭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요. 그렇죠. 네. 근데 이런 흐름이 앞으로도 이게 제도적인 측면이나 어떤 우리 사회적인 그런 이 막혀져 있는 이 환경에서 미국, 한국, 중국 세 나라를 비교한다면 중국은 계속 치고 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나라는 미국도 그렇고 제도적인 뭔가 그리고 국민 정서적인 부분도 뭔가 많이 달라져야 발전을 하고 사실은 너무 과감하니까 중국은 그냥 하자 이러면 지금 그래서 저는 너무 과감한 이런 중국의 무섭게 치고 나가는 측면이 생명공학 바이오 분야에서도 지금 현재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것도 궁금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몸으로 느끼고 있는데 3년, 5년 후 지나면 또 일반 개인들도 느낄 만큼 이제 막 기업가치 50조, 100조짜리 중국의 바이오 회사들이 나오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막 싹을 튀어나가는 상황인데 제가 느끼는 건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데이터고 어떤 맞아요. 표본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사생활. 중국은 그게 또 가능하니까. 지금 예를 들면 시노백이라는 중국의 대표적인 백신 개발하는 회사가 있어요. 임상 3상에서 임상 3상 참여자들이 안 나타났어요. 3,000명의 임직원과 임직원 가족들 대상으로 맞춰놓고선 어나운스 하기를 우리 임직원과 임직원 가족들이 자발을 했다라고. 중국이니까 가능한 거 아닙니까? 발론티어라는 자발을 했다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 근데 어쨌든 이게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중국이니까 가능한 거죠.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3상을 하고 있잖아요. 백신 2억 개를 현재 생산하고 있어요. 참석하면서 그냥 된다라고 믿고. 중국은 참 무서운데. 모르겠죠. 뭐 손을 맞췄을 수 있겠죠. 중국 정부가 대략 해. 데이터 나오는 거. 이런 거죠. 부작용으로 나올 사회적 비용이 크겠니? 아니면 약 자체가 없어서 지금 멘붕에 빠져 있는 이 상황이 더 좋겠니? 뭐 이런 어떤 사회적인 경중 이런 거를 따질 텐데 사실 이제 어떤 합의를 추구하는 민주사회에서는 벌어지기 어려운 거죠. 맞아. 그랬다가는 다음 정권에서 어떻게 당선 안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후폭풍이 있을 수 있는데 중국은 일당 체제이기 때문에 사실 탑다운으로 그냥 가자 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데이터 산업과 인공지능 산업 그리고 바이오 산업 이런 부분에서 그런 어떤 과감하고 어떻게 보면 참 무모한 막 추진 이런 것들이 어떤 결과를 나타낼까. 이건 상당히 사실 윤리적인 이슈도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 입장에서는 그런 분야에 투자를 해서 자본이득을 얻고 우리가 한국에서 내수 소비에 우리가 투자도 아니 뭐 소비도 하고 그 돈 벌어서 집도 사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하는 거는 되게 GDP에 좋은 건데 우리 자본이득을 얻는 거니까. 근데 참 그런 저는 이제 중국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딜레마에 좀 빠질 때가 있어요. 이거 맞는 건가?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러면 약간 선은 지키자. 그래서 너무 과감한 그런 진짜 내가 생각하기에 윤리적으로 좀 안 맞다고 생각하는 회사는 때로는 투자 안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뭐 텐센트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상당히 그런 모습들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텐센트와 텐센트 이중대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그럼 텐센트 이중대를 찾을 때는 텐센트가 지분 투자한 그런 회사를 보면 되네요. 절대로 텐센트는 자기가 1대 주주 하는 거를 선호하진 않아요. 1대 주주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막 진짜 너무 좋은 산업. 힌트를 하나 드리면 온라인 게임의 e스포츠 분야는 아예 자기가 이렇게 먹었어요. 온라인 게임의 e스포츠 게임을 중계하는 거. 게임 중계.
게임을 중계하는 걸 왜? 그거 엄청난 산업이에요. 그리고 e스포츠 산업이라고. 제가 볼 때는 미래 산업에서 게임, 그러니까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나 NBA보다도 네. 더 커질 스포츠를 꼽으라고 하면은 게임. 게임을 중계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건 우리 10대 후반 고등학생들 저는 잘 이해 못하죠. 그러니까 고등학생들한테 인터뷰를 해보면 알죠. 그 친구들은 사실 유튜브, 뭐 아프리카 TV 뭐 이런 걸로 다 항상 게임하는 걸 중계 많이 게임 잘하는 사람이 선망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 마음을 이해를 해야지 갬성이라고 하죠. 네. 갬성이 이해가 안 되면 사실 투자하면 안 돼요. 내 뭐 이렇게 아이들이 있고 하면은 이게 투자가 가능한데 그게 내가 이해가 안 되면 사실 투자하는 맞아요. 거는 자기가 이해하는 분야. 네. 근데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텐센트는 그 분야는 완전히 자기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해도 잘 안 되는 분야 있잖아요. 뭐 이커머스 같은 건 뭐 텐센트는 스스로 잘한 적이 없어요. 회사를 그냥 지분 투자. 지분 투자해놓고선 잘해 이렇게 서포트 해줄게. 올려주고. 네.